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 군사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우리 조현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좀 반가운 소식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1일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1일부터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과는 상관없이 모든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20일 내각회의에서 베네트 총리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관광부 장관 셋이서 이제 실무 회의를 한 결과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백신 패스는 이제 이센트가 된다, 무효화된다라고 해서 PCR 검사로 대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시행은 언제부터냐? 3월달 이후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3월 이후 만 2년 만에 국경이 개방되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백신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난 19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0명 안팎이라서, 그리고 중증 환자의 숫자는 감소 추세로 밝혀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잡힌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에 이제 점진적 개방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내각회의에 참석한 인사 중에 하나가 관광부 장관인데, 가장 코로나에서 직격탄을 맞는 산업 분야가 이제 관광업계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처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제 관광부 장관 베네트 총리하고 이제 실무 이제 협의 끝에 이제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이 가장 이 선두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백신과 상관없이,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모든 관광객을 입국을 허용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게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선도국이고, 그다음에 관련 이제 임상 자료나 백데이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하나의 선도 지표 하나로 이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통계를 참조로 이렇게 했으므로 뭐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이제 백신과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더 줄어든다면은 앞으로 모든 나라들의 그 백신 정책도 좀 많이 재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선행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백신 안 맞으신 분들 또는 못 맞으신 분들은 이스라엘을 들어가지 못해서 굉장히 애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3월 1일부터 들어갈 수 있게 됐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갔다 온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또 일주일인가요? 또 격리를 해야 되니까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백신 얘기해서 계속 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백신 맞지 않겠다고, 방역 통제 따르지 않겠다고 지금 뭐 차량 시위 벌이면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오가는 그 온타리오주 이쪽에서 그 차량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차량 시위가 지금 유럽까지 번져나가면서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도 이 백신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 상황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캐나다의 경우 그 시위를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 그 물동량이 많은 국경지대니까 백신 패스를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화시켰단 말이에요. 맨데이트를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어서 이건 내 자유권에 대한 헌법의 기본 권리를 이제 침해했다고 보고서 이제 나름의 준법 투쟁을 한 거죠. 트럭 운전사들이. 근데 최근에 그 캐나다 총리가 이제 폭력 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법을 발동해서 긴급 조치로 이제 중무장한 경찰이 거의 뭐 군대 수준으로 해서 지금 구속하고 지금 진압에 나섰다고 지금 해서
서방이나 해외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이스라엘도 상륙을 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패스 외에도 방역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에서 전부 다 이제는 철폐해라 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차량들이 어디로 향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그 숫자가 한 3만 대의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건 마스크가 방역 패스는 당연한 거고, 사실상 방역 패스는 이제 백신 패스는 사실상 폐기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외에 마스크 의무화 폐기, 방역 조치 전면 철폐, 어떤 공간이나 장소 규제, 학교 규제 이런 것 전면 다 폐기하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이걸 이제 자유권으로 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호와 피켓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그런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1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 백신 상관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국민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제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죠, 뭐. 그렇죠. 그게 하나의 추세라고 봐야겠죠. 네, 숫자도 줄어들고 더 이상 명분이 없어졌어요. 돌파 감염 이후로는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세로 갔는데 대부분 이제 집회 참여들은 긴급 조치가 팬데믹이니까 한 단기간의 락다운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벌써 2년째 돌입했는데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밸런스가 완전 깨져버리거든요. 삶의 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 더 이상도 못 참겠다 해서 이제 차량 시위에 이제 합류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헌법적 이런 자연법에 기반한 자유권에 관한 침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시위가 좀 맹렬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교통체증이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전국에서 3만 대까지 또 몰려왔으니 아유,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코비드 19, 예, 오미크론, 델타, 돌파, 오미크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이 또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소식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니까 새로운 변종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와이만 빼고 이제 마스크 의무를 이제 다 폐지한다 이렇게 하던데.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죠. 전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넣다 뺐다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베넷 총리가 3월 1일까지 모든 코로나 관련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첫 단계로 출입국 관련 일부 규제가 해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시민의 의무 격리 조치도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입국 직후 공항에서의 코로나 검사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바레인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무역, 경제, 교육 및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따뜻한 공동 평화 전략이라 칭한 양국 협력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양국 외교부에 의해 검토된 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네트 총리가 2월 15일 날 이스라엘 총리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 국가인 바레인을 방문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 총리가 이 나라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을 만큼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나라입니까? 바레인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명이 이제 바레인인데요. 그 뜻이 이제 아랍어로 얘기하면 두 개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인구는 173만 명이고요. 그리고 종족 구성은 아랍인이 73%, 이란인이 8%, 그다음에 기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인구 구성이 1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지역 특성상 총 인구의 96% 이상이 이슬람교도고요. 근데 이슬람교도 안에서도 이제 수니파가 30%, 시아파가 70%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 치고는 그래도 민권이 좀 보장되고 시민 불복종 운동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나와 있고요. 물론 태생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이제 치아파가 좀 배척을 받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제 문호를 개방되는 추세고 사회 융합이 그나마 좀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국민의 96%가 무슬림에다가 또 그 중에 70%가 시아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아파 무슬림이 70%라면은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하고 가까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갔단 말이에요. 갔을 때는 뭔가 명분이 있을 텐데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 말고 실제 또 다른 목적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베네트 총리가 바레인 방문한 이제 표면적인 명분적 이유는 이제 재무, 외무, 산업, 교통부 관련해서 경제 협력, 기술 혁신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쪽 어젠다 중심으로 이제 회담을 가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상이 시아파 국민이고 이란이 항상 대리 세력을 동원해서 정치 불안정, 사회 불안정을 그동안 깨워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이란 대리 세력 척결, 그러니까 대이란 전선 구축 차원에서 이제 외교적 방문이 되는 게 아닌가. 즉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발효된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 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제 사우디, 바레인, 또 아랍에미레이트, 수단 이런 나라들을 이제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대이란 어떤 그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교적 관계에 맺을 때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제일 먼저 베네트 총리가 방문하기 정상회담하기 전에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가서 일단 공관을 먼저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간축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가서 바레인의 감나가 방위 협정, 뭐 무기 체계 등등 작전 교리 등등 그 관련된 모든 어젠다를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회담도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베네트 총리가 이제 국가 수반으로서 방문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비교 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은 이게 그 나토 가입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대소련 전선 구축, 그 나토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가 가입한 거를 러시아가 이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 이스라엘이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또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대이란 전선을 구축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누가 이제 먼저 이제 일을 저질렀냐 보면은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저질렀군요. 시아파의 종주국이니까 모로코 그 나라에서 다 이슬람 극렬 세력들 다 조장하고 인사이트먼트해서 다 선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된 말로 이제 손을 두 손 두 발 다 듣고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같이 결합하자. 종교 분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무슬림이랑 이제 유대교는 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정치적 맥락상 세력 균형상 이스라엘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된 계기가 그 시아파 극렬 세력들 때문에 이렇게 몰아버린 거죠. 이란이 이제 작용을 시킨 거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런 반이란 전선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안 거예요. 이란하고 같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협력도 안 되고 별로 영향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하고 손 잡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베네트 총리가 바레인을 방문하면서 그 바레인의 수도인 그 마나마에 있는 미 5함대 여기 또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레인의 이제 위치가 중요한데 반이란 전선의 구축의 핵심이 뭐냐면 UAE, 카타르 등과 함께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해군이 파견되면 이란이 해양 진출을 봉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데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이제 5함대가 미국 5함대가 본부가 거기 있거든요. 사령부가. 그러기에 그럼 주로 1995년부터 동아프리카, 페르시아만, 홍해, 아라비아해, 인도양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우리 이른바 그 호르무즈 해협 그쪽 근처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유 수송로가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동아시아 거쳐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미국이 5함대를 파견했죠. 그래서 사실상 5함대는 그거를 관할권을 이제 원유 수송로에 대한 안보 보장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시설에 이제 베네트 총리가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한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도 참여해라. 그 원유 공급선 라인에 거기 대한민국도 아마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 일본 해군도 그쪽 자위대 해군도 많이 그 선상에서 많이 이제 정찰 활동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중국에 거쳐서 중국으로 나오거든요. 원유 수송로를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파견된 거죠. 근데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란을 맞붙어 있으니까 이란이 이제 해양으로 나오는 걸 이제 봉쇄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안보적 요소가 개입됐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최고 랍비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알리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과 유대인들에게 떠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외무부에 의하면 3,100명만이 대피하고 만여 명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외무부는 리비프 서부에 임시 영사관을 개설했고 침공 시 인도적 차원에서 자국민 대피에 협조해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러시아와 긴장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아이언돔을 좀 판매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정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건데 왜 이거를 미국에다가 판매해달라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요청을 했고 또 이것을 왜 이스라엘이 또 거부를 하는 겁니까? 아이언돔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 방위산업 특성상 미국이 독자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것도 아니고 협력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벤처 사업이죠. 그 공동 벤처 사업에서 이제 판매할 때는 판매 조건에 뭐가 있냐면 양국이 합의를 해야 돼요. 제3자 국가한테 판매할 때. 그러니까 미국도 동의해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도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니 이스라엘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반대를 한 거예요? 팔면 돈 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러시아죠. 러시아죠. 그럼 러시아랑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복잡 미묘한 관계죠. 예, 그 복잡 미묘한 관계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국제 정치는 자기 국경선에서 벌어진 일이 최우선 순위군요. 우선순위에서. 브래드 TV에서 과거에 방송했듯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대인 출신 코미디언이고 인구 구성도 유대인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정서상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 안방이 더 중요하죠. 국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안팎이 더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지금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러시아가 한쪽 부분을 이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란이 헤즈볼라 세력에게 군수물자,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대리 세력한테 군수물자를 보낼 때는 시리아 항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출격을 해서 이제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병참 물자들을.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네트냐후 시절부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양해가 됐어요. 제한적으로 영공 진입해서 그것만 폭격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영공 진입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국익 관점에서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러시아와 대추적인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사활적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안방 방어가 더 중요하다. 시리아 견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급하거든요. 대러시아를 대치하려면. 그래서 단독으로라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스라엘 언론 칸 방송에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대통령이 유대인인데 그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에 가서 좀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도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도 물론 외면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그 요청에 대답을 못하는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의 위력을 전 세계가 좀 많이 알았나 봐요. 예, 뭐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이제 지난 5월달 가자 전쟁 중 하마스가 퍼부었던 4,000발 이상의 로켓 포탄을 90%를 이제 요격을 했거든요. 제압을 해버렸죠. 또 사실상 서방 언론에 의해서 공짜로 홍보 효과를 거의 뭐 그 기간 중에 한 거다 보니까 뭐 구매 요청이 뭐 줄을 섰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좀 생활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 물가가 비싼 도시 1위로 이스라엘의 경제 도시 텔아비브로 선정이 됐어요. 저는 그동안 사실 생활비 제일 비싼 도시가 뭐 일본의 도쿄나 미국의 뉴욕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뭐 살벌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또 선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생활비가 비싼 도시 1위로 선정된 겁니까?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이른바 생활 물가, 필수 물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게 시장 규모가 작아서 다양한 업체가 경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입 업체들의 독과점 때문에 그래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그 생활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시위를 길거리에 나와서 하고 있나 봐요. 길거리 시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SNS 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매 운동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글로벌 식품업체인 네슬레 기업의 이스라엘 자회사는 오셈이 판매하는 파스타가 있는데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제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스라엘 채널 13방송에 한 방송 진행자가 이 해당 제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상에서 이 고물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하면서 오셈 파스타를 구매하지 말고 저렴한 대체 파스타를 구매하자라고 지금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민들과 소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큰 호응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은 나라들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국민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계 사람들까지 합쳐서 한 9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9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제품 아이템에 대해서 경쟁업체나 다양한 업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만 나오면은 그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통을 본다. 그러면 모든 집에 물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다 물통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저게 법적으로 모든 물통을 저렇게 만들려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이 되고 또 그것이 가격 담합 또는 카르텔 여기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수입 업체들의 가격 담합 또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생활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정무적 관점에서 정치 지도자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주제거든요.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정부에 대한 이제 호응도나 지지도가 딱 직결되는 이슈 중에 하나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리버맨 재무부 장관과 바르 비바이 경제부 장관도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업체한테. 뭐라고 했냐?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당분간 자제해라. 라고 이제 업체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사회 전체에서 약간 핵심 어젠다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예전에도 이스라엘에서 이 불매 운동 이런 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난 2011년에 3년간 치즈 가격이 45%나 인상됐거든요. 아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시작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소비자의 승리로 규결했습니다. 가격 인하가 됐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치즈다 보니까 유제품이잖아요. 유통기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소비자랑 이제 공급업체랑 힘겨루에 들어가면 이제 유리한 거는 시간을 이제 잉태한 소비자가 이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른바 얘기하는 그 소비자 불매 운동이 성공을 거둔 사례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초콜릿 푸딩 제품인 밀키가 독일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이스라엘에서 판매되는 가격 똑같은 제품인데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고 하물며 터키에서 팔리는 코카콜라하고 이스라엘에서 팔리는 코카콜라가 동일한 용량인데도 가격 차이가 한 2-3배 이상 차이 난다고 라고 이제 현지 언론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대체 상품이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유제품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불매 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업체들이 그 오셈 같은 경우도 뭐 정부의 압력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자제하겠지만 결국엔 또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지금 현지에선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카르텔이 문제예요. 네. 법조계 카르텔, 검사
카르텔, 수입업자 카르텔까지 이제는. 예. 하여튼 죽어나는 건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지 이제 경제학 교수들은 이 문제를 이제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격 통제 정책보다는 인위적으로 각각 깎아라보다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규제를 좀 손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독점법을 개정하고 수입 자율화를 하고 그다음에 관세 완화하고 규제 완화를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서 경쟁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